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날이네요. 두 번째 날인데 범위가 양도소득세 이쪽 범위가 다른 데보다 훨씬 그 지문으로는 작아요. 그래서 취득세나 이런 분량보다 양도소득세가 훨씬 문장이 작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신가요? 양도소득세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장으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산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풀어봐야 되는데 기출 지문에서는 그 계산에서 나왔던 지문들만 거기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양도세 이것만 하면 되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는 그 지문보다는 계산을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은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부터 해서 이제 수업이 이 지문집이 끝날 때까지 강의를 진행할 건데 지금 잘 따라오면 아마 진도는 엄청 빨리 끝날 거예요. 잘 따라오시면. 근데 열심히 하시면 빨리 끝나는데 열심히 안 하고 이것도 반복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좀 지체될 거예요. 이제 납세 의무자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지문을 먼저 알으셔야 돼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서 일반적인 경우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를 지냐 그러면 여기에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예요. 6월 1일에 소유자인데 앞에가 붙는 게 세 글자가 또 붙어요. 이 세 글자가 붙는데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기에 뭐가 묻냐면 사실상 사실상 소유자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실이라는 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25일, 6월 25일, 6월 1일 날 소유권이 움직였을 때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 이제 세금 낼 때 보면 5월 25일 날 양도양수가 되더라도 요 날짜를 생각하세요. 6월 1일 날 소유자가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얼른 생각해야 돼. 6월 1일 날은 소유자가 지금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바뀌었죠. 5월 25일 날 양도양수 해버렸으니까 넘겨버렸으니까 6월 1일 날은 새로운 사람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누군가요? 양수인. 양수인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 6월 25일 날 양도양수가 됐으면 다시 원칙 6월 1일 날은 소유자가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죠. 소유자가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으니까 6월 1일 날은 누구 거였다는 얘기인가? 양도인. 양도인 거였다는 얘기예요. 양도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체크를 하실 게 여기서는 여기를 날짜를 여기를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 이제. 6월 1일 날 소유자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6월 1일 날 소유자가 움직였을 때는 서로 이제 하루에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양도자 손에 있다가 잔금을 지불하면 양수자 손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같은 날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둘이가 결부되니까 이거는 정부가 법으로 명시를 해요. 법으로 명시해 가지고 양수인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은 어디를 냈냐면 여기를 냈어요. 작년에는 6월 29일이라고 냈어요. 그럼 6월 29일 날 거래가 됐으면 6월 1일 날은 소유자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하면 큰일 나요. 6월 1일 날 바뀐 게 아니라 6월 29일 날 바뀌었으니까 6월 1일 날은 옛날 주인인 양도자 이 사람 손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공유 재산 한번 가보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 표시가 있으면 이 말은 이 공유 재산에 대한 세금 계산의 흐름을 먼저 얼른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먼저 총 세액을 먼저 계산을 해 이렇게. 전체 세금을 계산해요. 전체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급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발급할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계산할 때 내 지분으로 먼저 쪼개 가지고 계산 들어가는 거 계산해 놓고 쪼개는 거
계산해 놓고 나눠주죠. 그럼 나눠줄 때 나눠주려고 봤더니 공유재산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유재산이면 지분 표시가 있을 때와 지분 표시가 없을 때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대로 나눠버리면 돼요. 지분 표시 있으면 멋대로 나누고 지분율로 나누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하게 나누시고, 이거 여기만 조심하면 돼요.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사람 수로 그대로 나눠버리시면 돼. 그래서 나눠가지고 고지서를 보낼 때는 지분 표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부 다 그 지분권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분 표시가 있으면 지분권자가 되고, 지분 표시가 없더라도 정부가 지분이 어떤 걸로 봐버린다는 얘기인가? 균등하게 봐가지고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냥 지분권자 그러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지분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쪼개요? 하고 물어보면 균등하게 나눠서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이제 주택의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서로 이렇게 달라요. 자, 주택에 대한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다르면 세금을 계산할 때는 건물하고 땅을 나눠서 계산하는가, 전체로 계산하는가? 전체. 여기도 전체. 자, 그러면 산출세액을 이 말이에요. 이 산출세액이란 이야기가 요 말이 총세액이란 이야기예요. 전체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총 세금을 먼저 계산을 해. 그럼 전체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다르니까 고지서는 어떻게 나눠줘야 된가? 건물 주인한테 다 물려야 된가? 나눠서 물려야 된가? 나눠서. 나눌 때 뭘로 나눌 것인가? 이제 그걸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나눌 때는 지분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다르니까 건물의 가격과 땅의 가격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가격은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나누는가, 내가 알려준 가격으로 나누는가? 정부가 정한 거. 그럼 정부가 지방세 세금을 계산하려고 기준을 정해놓은 금액의 이름을 시가표준액. 지방세에서는 무조건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 분해서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네. 그럼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건물 주인이 받았는가, 땅 주인이 받았는가, 각각 받았는가? 각각 받았으니까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각각이 되는 거예요. 건물은 건물 주인에게, 땅은 땅 주인에게 나눠가지고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겠습니다. 이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요. 자, 소유권의 변동이 됐네.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그럼 몇 월 며칠 이전에 이미 팔렸다는 이야기인가? 6월 1일 이전에. 6월 1일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 바뀌었어. 그런데 이를 신고를 안 해버렸네.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6월 1일 날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인가?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물건 주인은 이미 소유자가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바뀌었죠. 근데 누구만 지금 모르고 있는가? 정부만. 정부가 모르고 있는데 왜 모르냐고 물어봤더니 정부 한다는 소리는 네가 신고 안 해서 모르잖아 그런 거예요. 내가 팔았는데 왜 너는 모르냐 그랬더니 네가 신고 안 했잖아 그런 거예요. 여기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사실 소유자가 신고를 안 했는가,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 안 했는가? 자 이제 잘 보세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이를, 자 여기서 이렇게 해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를 뭔 말인가? 변동 사실을. 공부상의 소유자가 그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소유자가 안 해서 모른다는 이야기인가? 공부상 네가 안 해서 모른다는 이야기인가? 공부상의 소유자가 신고 안 해서 사실 소유자를 알 수가 없으니까 세금은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 주인을 모르니까 서류상의 주인에게 물려버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밑에 거 똑같아요. 공부상에는 개인 등의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은 종중 거예요. 자, 이제 사실은 종중 재산이네. 그런데 종중 재산인데 여기서도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거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신고 안 한 사람은 누구란 얘기인가? 그렇죠. 공부상의 소유자가 신고를 안 해서 이 물건이 종중거라는 걸 알 수가 없네. 지금 실제 주인이 종중인데 종중거라는 걸 정부가 몰라. 그럼 모르니까 정부는 누구에게 물린다? 공부상 소유자에게 물리겠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작년 시험에서는 뭘 냈냐면 여기서요. 요 신고를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가? 요걸 시험에 낸 거예요. 이 기본적인 내용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신고는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재산세는 주로 이제 재산세는 몇 월 달하고 몇 월 달에 재산세가 나오던가요? 7월하고 9월. 그러면 7월하고 9월이니까 신고는 고지서 나오기 전에 신고하는가요? 나온 후에 하는가요? 나오기 전에 해야만 소유자가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과세 기준일이에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그럼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그럼 6월 1일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시간을 15일을 줘요. 15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안에 신고해라. 그런데 15일 안에 신고 안 해버리면 그때는 누구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내겠다는 얘기인가? 공부상 소유자에게 보내겠습니다. 여기가 이 15일이라는 이 날짜는 작년에 이미 출제해버렸어요. 출제했으니까 올해는 큰 문제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상속으로 가보죠.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이 말은 누군가가 이 물건 주인이 지금 살아 있어요. 이 말인가? 이 물건 주인이 이미 사망했어요. 이 말인가? 사망했어요. 이 물건 주인이 이미 사망했으니까 이 물건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는 이제 누구에게 보내야 되는가? 상속인. 자, 상속인에게 보내야 돼. 그럼 납세 의무자가 상속인이요. 자, 그런데 앞에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취득세하고 여기하고 비교 잘 하셔야 돼요. 자, 취득세에서는 상속을 받으면 누구를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잡아라 그랬는가? 상속인 각자. 거기서는 각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각자란 말 안 써. 재산세는 취득세하고 다르게 재산세는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각자라고 쓰지 않고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을 지목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지목을 할 때 이제 순서를 잡아가야 돼요. 상속이 됐으면 누군가가 사망했으면 제일 먼저 그 등기가 상속 등기가 되어 있는가를 제일 먼저 찾으셔요. 상속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앞에다가 여기다가 이름을 붙일 때 뭔 상속인? 그렇죠. 등기된 상속인. 제일 먼저 찾는 게 혹시 상속인 중에 누구 앞으로 등기됐어요? 내 앞으로 등기됐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고지서를 보내버려요. 등기.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상속인 중에서 내가 낼게요 한 사람한테 보내. 그 사람 내가 낼게 하고 뭐 했는가? 신고. 내가 낸다고 신고한 사람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등기가 안 돼 있고 내가 낼게요 하고 손 들었으면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해라? 그렇죠. 신고한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셔야 돼. 근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버티고 있네.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아예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그러면 상속인들 모두에게 보내버리겠는가? 그 중에 한 명을 지목해야 된가? 지목. 자, 이제 세 번째로 오는 게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오는 게 이게 지목한 상속인데 지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름을 주된 상속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주된 상속인은 정부가 상속인 중에 한 명을 지목하는 거예요.
한 명을 지목하는데 지목을 할 때는 우리 세무 공부에 딱 봐가지고 마음에 든 사람 지목해야 된가요? 법대로 해야 된가? 법대로. 법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순서를 이제 여기서 이제 제1순위, 제2순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가 또 있어요. 주된 상속인의 순위를 정할 때는 상속인 중에서 그 중에서 지분율이 제일 큰 자. 상속인 중에서 상속 재산을 제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지목을 당해. 그런데 지분이 다 똑같아 버리네. 지분이 다 똑같아 버리면 그때는 나이가 더 많은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자, 여기까지 순서 왔어요. 그럼 이제 다시 상속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 돼 있는가를 확인한다. 등기 됐는가를 확인했더니 등기가 안 돼 있네. 자, 그럼 등기 안 돼 있으면 두 번째 뭐 돼 있는가 확인한다. 신고 됐는가를 봤더니 신고도 안 돼 있네. 등기도 안 돼 있고 신고도 안 돼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정부가 지목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상속인으로 가는데 주된 상속인의 순서는 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큰 자. 나이를 먼저 따지면 안 돼요. 언제나 식당에 가서 밥값을 낼 때는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 근데 돈이 똑같으면 신분증 까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식당에 가서 나이 많다고 밥값을 내는 게 아니라 지갑을 딱 끄시면 돼. 지갑에 돈이 많이 든 사람이 내기도 하자. 그래서 지분이 큰 사람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돈이 똑같으면 신분증 봐서 나이가 많으신 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암겨 놓으시면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지문이 엄청 길게 나와요. 아주 길게 나오는데 다 볼 필요 한 개도 없어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쓰고 있는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자 앞에요. 국가의 재산을 자 그럼 내가 국가 걸 공짜로 쓰고 있는가요? 국가가 내 것을 공짜로 쓰고 있는가? 내가 국가 것을 자 국가의 재산을 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산은 내 재산인가요? 정부 재산인가? 정부 거죠. 이제 여기까지 찾았어. 이제 정부 것을 내가 공짜로 쓰고 있어.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너 이 물건 공짜로 쓰면서 뭐라도 내고 공짜로 써라. 세금이라도 내고 그럼 공짜로 쓰고 있는 사람을 매 이렇게 해요. 여기 단어를 줘야 돼요. 계약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 둘 중에 하나. 매도 계약자라고 하는가요? 매수 계약자라고 하는가? 매수. 자, 그래서 여기를 매수 계약자라고 해야지 이 단어를 매도 계약자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출제위원들은 여기를 매도 계약자라고 이렇게 써버려요. 매도 계약자는 국가예요. 국가고 매수 계약자는 내가 무상으로 쓴 사람이고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이 세금을 내겠습니다. 이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자, 이 부분은 전번 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출제했던 게 여지문이에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누구 물건인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누구 물건인지 모르니까 소유자를 모르니까 그 물건을 뭐한 사람에게 물린다. 그렇죠. 소유자를 모르니까 지금 쓰고 있는 사용자에게 물리는 거예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자, 이건 작년에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 계속 나왔던 게 신탁 재산에 대해서 작년 시험에서 엄청 많이 출제했어요. 그래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재산은 수탁자 걸로 봐라, 위탁자 걸로 봐라. 위탁자. 그래서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 요 지문은 지문이 또 엄청 길어. 시험 볼 때는 지문이 엄청 길어요. 긴데 볼 것 없이 딱 여기만 보면 돼요. 재비지와 보류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취득세에서도 배운 적 있죠? 취득세에서도 환지로 받으면 내 땅을 환지로 받으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잡아라 그랬는가? 세 글자. 조합원. 그런데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경우는 채비지나 보류지는 누가? 사업 시행자. 그럼 여기도 똑같죠?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가 가져갔으니까 당연히 세금은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외국인 소유의 물건 수입. 자, 이것도 취득세하고 똑같네.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는 누구에게 취득세를 물려라? 수입한 자. 그럼 재산세도 수입한 자. 수입하는 자. 똑같아요. 재산세든 취득세는 똑같아요. 이제 요즘 제일 마지막 질문은 작년 이미 출제해버렸어. 우리 시험에. 2년 전에 개정된 걸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파산재단에 지금 속해 있는 재산이 있어요. 제가 이제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내 재산을 파산재단에다 다 줬더니 아직 파산재단이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정부가 지금 손에 들고 있네. 정부 손에 들고 있는 이 파산재단에 속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자, 일단 거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작년에는 이 부분이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물어봤으니까 올해는 이걸 살짝 돌리면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 종결까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먼저 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다, 과세하지 않는다. 자, 둘 중에 하나. 과세한다, 과세 안 한다. 과세 안 하면 납세 의무자가 있겠는가 없겠는가요? 없죠. 그럼 과세한다. 한다. 안 하면 이거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파산재단에 속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물리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물릴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물릴 거냐? 정부가 지금 파산재단에 들고 있는 재산은 정부 재산인가요? 그 사람 재산인가? 그 사람. 파산 신청했던 그 사람. 그럼 파산 신청한 사람이라고 쓰기가 곤란하니까 그 물건 주인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제 납세 의무자로 다 끝났어.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날짜를 지정하면 몇 월 며칠? 6월 1일. 자, 6월 1일 날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랬는가? 사실상. 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5월 25일에 자, 그럼 5월 25일에 그러면 얼른 몇 월 며칠 날 생각을 해야 되는가? 6월 1일. 6월 1일 날 소유자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물어보면 바뀌었어요 해야 되는가? 안 바뀌었어요 그래야 되는가? 5월 25일 날 팔아먹었으니까 6월 1일 날은 소유자가 새로운 사람인가요? 옛날 사람인가? 이게 한 번 틀리면 계속 틀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러네요. 자, 다시요. 여기가 6월 1일이요. 5월 25일이요. 이게 매매가 됐어. 그럼 6월 1일 날 주인은 옛날 주인인가 새 주인인가? 새 주인. 모르면 이렇게 그림이라도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안 틀리도록 스스로 안 틀리도록 딱 개념 확실히 딱 잡으셔야 돼요. 5월 25일 날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납세 의무자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세금 내셔야 됩니다. 옛날 사람 안 내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공유 재산이네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얼른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내 지분만 내 것만 쪼개가지고 계산한다? 전체로 계산한다? 전체로 계산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낼 때는 전체를 보내버린다? 나눠서 보낸다? 나눠서. 그럼 지분대로 나누니까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지분권자. 지분권자. 대신에 가로에 혹시 함정에 있을 줄 몰라요. 가로에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뭐한 걸로 본다? 균등. 가로 있는 거예요. 혹시 가로 나오면 꼭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가로를 뒤집어 놓을 수 있으니까. 또 주택의 건물과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달랐어요. 이렇게. 건물과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세금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해라. 전체로 계산해라. 전체로 계산해 가지고 토지 건물에 무엇의 비율로 나눠줘라.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니까 건물 소유자, 땅 소유자. 그래서 각각의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이런 거요. 자, 5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네요. 변동이 있는데도 신고를 안 해버렸네. 신고하지 않아서, 신고를 안 해서 사실 소유자를 모르면 정부는 누구에게 물린다? 공부상 소유자. 그러면 이때 이 신고라는 거 뒤에 또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서 신고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해라? 15일. 자, 이제 6번.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는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종중거예요. 그런데 종중거란 사실을 신고를 안 해버렸네. 신고를 안 하면 이 경우도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해라?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제 상속 나왔네. 자, 상속 나오면 빨리 이제 1, 2, 3번 얼른 찾아요. 첫 번째가 등기. 자, 등기. 근데 등기를 보니까 안 돼 있네. 두 번째로 신고. 신고도 안 돼 있네. 그러면 세 번째로 지목. 그러면 지목이니까 지읒자 들어가면 돼. 지목. 지읒자 들어갔네요. 세 번째요. 주된 상속이. 이렇게 순서를 등기, 신고, 주된 상속이 요 순서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상속 등기가 이행된 경우 이렇게 나버린 수가 있어요. 상속 등기가 이행돼 있으면 주된이라고 쓰면 안 되고 상속, 등기한 상속인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여기 나왔네요. 8번에요.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 신고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해라? 15일. 이 날짜 하나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라 다시 나오긴 힘든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날짜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제 9번에서 국가가 나오면 다른 지문 읽지 마시고 사용권 무상. 내가 국가 것을 공짜로 쓰고 있으면 세금은 매수 계약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요. 여기서 이제 착각하신 분이 진짜 많아요. 이거. 자, 여기서 이 10번을 착각하신 분이 아주 많아요. 어떤 분 누군가 혹시 난가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공부상의 소유자가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른대 안다게 버려요. 아니 귀속이 누군지 모른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데 실제 주인도 모르고 공부상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소유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는데 공부상은 알아요 그래 버려요. 모른다고 했는데 분명히 모른다고 했는데 봐요. 그러니까 남 일이 아니에요. 시험 보면 남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리고 있어. 본인이 틀리고 있는데 아니요 제가요 아침에 잠깐 착각했어요 막 그래요. 제가요 4시부터는 시험 볼 수 있어요. 아침이라 그래요. 세법은 4시에만 말짱하면 돼요. 시험은 4시에 보니까. 세법 시험은 아무리 빨리 보고 싶어도요 오후 4시가 돼야만 시험지를 내가 보고 그때 시험 시간이라 세법은 언제나 집에서 공부할 때 4시부터만 공부하세요. 20분 동안만 4시부터 4시 20분까지 딱 그 시간에 세법 공부하고 집중해서 문제도 그 시간에 내가 세법 무조건 푼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중에 집에서 진짜 문제 풀어볼 때 그 시간에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16문제를. 그러고 나서 20분 동안 내가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는 사실도 모르고 공부상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대신에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하는 거. 소유자를 모르니까. 근데 함정이 뭐냐면 사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놔요. 사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놓고 여기다는 공부상의 소유자라고 딱 써버려요. 그러면 사실도 모르고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는 사실만 모른다, 공부상도 모른다. 그러면 그 물건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모르는데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한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됐어도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경우는 사업 시행자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 있네요. 이 사람은 이거 재산세 안 물린다 했는가? 물린다 했는가? 물린다. 누구에게? 공부상 소유자에게 물리겠습니다. 이제 납세 의무자는 끝났어요.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나와요. 매년. 그래서 거기 한 페이지를 전체 납세 의무자로 지문을 다 책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그 수록해 놓은 거예요.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2개 정도만 실수 안 하시면 납세 의무자는 그냥 풀 수 있어요.
특히 귀속이 불분명하는 거 교수들이 엄청 즐겨해요. 그거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틀릴 수 있으니까 귀속이 불분명하는 것은 공부상도 사실도 모른다. 모르니까 지금 뭐 한 사람에게 사용한 사람에게 물린다. 자, 이제 과세 표준 가보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정부가 계산해 주는가요? 우리 국민들이 계산하는가요? 정부가. 왜냐하면 재산세는 보통 징수. 재산세는 보통 징수예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정부가 정해. 그럼 정부가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몇 월 며칠의 가격으로 계산하고 6월 1일. 기준이 6월 1일이니까 6월 1일 현재 정부가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래요. 시가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럼 저 같으면 여기를 쓸 때 올해는 한번 모음도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저는 모음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라고 하냐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같은 출제위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가 인정액이 3년 전부터 새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시가 표준액하고 시가 인정액하고 개념 구분이 안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가 표준액은 이 금액이 정부가 가격을 정했는가 안 정했는가? 정했죠. 가격을 정했는데 시가 인정액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이 물건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가, 이 거래되는 금액을 말해요. 그럼 재산세를 물릴 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정부가 다 확인해 가지고 물린다? 정부가 정해놓은 걸로 물린다? 그렇죠. 정부가 정해놓은 걸 물리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 주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 가격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자,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관계없이 개인이 가지고 있던 법인이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모두 뭘로만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럼 사실상 거래가액을 내가 실제로 이 물건의 거래 가격을 정부가 확인하고 계산한다?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가 인정에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도 확인이 가능해도 확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확인하자. 사실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도 정부가 세금을 계산할 때는 뭘로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가 표준액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시가 표준액을 시가 표준액만 가지고 하는 거지 사실 가격으로는 안 해요. 그러면 혹시 우리 취득세에서는 사실 가격으로 하든가 안 하든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니까. 등록면허세도 사실 가격으로 해야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는 내가 신고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버리면 뭘로 가는 거고?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고. 시가 인정 절대 안 돼요. 정부가 세금을 계산할 때는 주변 시세 확인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정해놓은 걸로 물려버려요. 정해놓은 걸로. 시가 표준액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금액이에요. 재산세를 물릴 때는 정부가 정해놓은 그 금액만 가지고 물리는 거예요. 사실 확인하지 않아요. 개인 물건이든 법인 물건이든 장부 안 뒤져요. 장부 볼 것도 없이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자, 볼게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예요.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이야기.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이거 따지면 안 돼요 이 말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살짝 뒤집을 때 어떻게 뒤집냐면 개인이 소유한 경우는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지만 법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틀렸죠?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법인이 장부를 작성해라 그랬는가? 작성하면 안 된다 그랬는가? 작성해라. 만약에 법인 너희들 장부 작성 안 하면 가산세 몇 프로 물리겠다? 10%. 그런데 재산세는 그런 거 없어요. 재산세는 오로지 정부가 계산하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도 확인해서 물린다? 정부 가격으로 물린다. 정부가 확인할 수 있어도 뭘로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 자, 2번보다는 1번이 훨씬 더 중요해요. 1번 지문이 더 중요하네요. 이제부터는 공정시장 가액별은 안 보고 하세요. 자, 이건
지금 요 세 개는 안 보고 지금쯤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토지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70%, 토지는 70%. 건축물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70%, 건축물도 70%. 주택은 60%. 이건 올해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올해도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올해 그대로 갔어요. 자, 다시요. 토지는 70, 건축물 70, 주택 60. 그럼 토지는 70%, 건축물도 70%, 주택은 60%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적용해 놓고 이제 예외적으로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자, 이제 1세대 1주택자예요. 여기는 금액에 따라서 퍼센트가 약간 달라. 근데 이 부분은 5월 달쯤에 이게 사실은 개정이 돼야 돼요. 올해는 몇 프로를 하겠다 하고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아마 분명히 개정은 될 거예요. 자, 개정이 되는데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작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작년에는 2024년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작년에 개정이 딱 돼서 뭐라고 돼 있냐면 2023년을 2024로 연도만 바꿨어. 연도만 바꾸고 퍼센트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갔어. 자, 이 퍼센트는 그대로 가고 2024년에도 똑같이 적용하랍니다. 이렇게 갔어. 그러면 올해 이제 법에는 2024년까지밖에 없어. 2025년에도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해야 돼. 2027년까지는 이렇게 달리 적용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올해도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올해도 법은 개정이 될 거예요. 2024년하고 똑같이 2025도 이렇게 똑같이 갈랍니다. 그냥 2025로만 바꿀 거예요. 이 퍼센트를 그래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익혀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일반적으로 주택이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몇 프로인데? 60%인데. 60%인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그 금액 주택의 시가 표준액의 금액이 3억 이하, 3억 초과, 6억 이하, 6억 초과에 대해서 퍼센트가 약간 달라. 자, 앞에 3자가 되어 있어요. 3. 앞에 3을 활용 잘하세요. 3억 이하면 여기가 이제 4부터 시작해. 3억 이하면 43. 3을 잘 활용하세요. 43. 하나만 딱 잡으세요. 3억 이하는 43.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1 더하기 1 더하기 하세요. 자, 그러면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해놓고 3억 6억 6억 초과 3억 6억 6억 초과 36 이렇게 이런 식으로 3억 밑으로는 43 3억에서 6억 사이는 44 6억이 넘어가 버리면 4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럼 이제 이 내용이 문제가 어떻게 나온가 보여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가지고 과세 표준을 구할 수 있는 거. 방금 우리 5개 물건 중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할 수 있는 게 무엇 세 가지 있었는가? 토지, 건축물, 주택. 자, 토지, 건축물, 주택입니다. 그럼 이제 토지는 몇 프로예요? 그런가? 70. 계속 익히셔야 되는 거. 다른 집은 다 필요 없고 시험 보면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와요. 그다음에 건축물 70. 건축물 70. 그다음에 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은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60. 이제 6억을 초과했어요. 이제 얼른 생각해. 36 초과. 36 초과. 그러면 6 초과니까 40. 자, 3억 밑으로는 43. 3억에서 6억 사이는 44. 6억이 넘어가 버리면 자, 6억이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다. 넘었으니까 45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럼 여기는 혹시 이제 개정 확인하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제 5월 달쯤에 법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그때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아마 그 작년하고 똑같이 갈 것 같아요. 똑같이 갈 것 같은데 아직 입법 예고가 안 나서 뭐라고 지금 오늘까지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갈 확률이 엄청 커요, 지금. 그다음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액비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제부터는 세율로 한번 가보죠. 자, 세율은 암기를 하셔야 되고 암기 안 하시면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져요. 자, 재산세든 등록면허세든 취득세든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몇 프로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50%. 자, 됐죠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데 재산세는 한 번 가감했으면 올해만 적용해라, 내년에도 적용해라. 올해만. 그래서 가감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세율 암기해 보죠. 자, 이제 세율 익힐 때 합산되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든 별도합산 토지든 합산했으니까 합산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도 올라가야 된가요? 똑같아야 된가? 올라가야죠. 그럼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도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세율을 초과 누진 세율. 초과 누진 세율로 갑니다. 이제 분리 과세되는 토지는 분리라는 것은 합쳐서 그랬는가요? 따로따로 그런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그럼 분리해서 과세할 때는 비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이건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합산은 초과 누진세율, 분리는 비례세율. 자, 이제 초과 누진세율 세율 암기해 보죠. 종합합산 토지는 가장 낮은 게 0.2, 가장 낮은 게 0.2, 가장 높은 게 0.5, 0.5까지. 별도합산은 가장 낮은 게 0.2, 가장 높은 게 0.4. 계속 이거 익히셔야지, 안 익히시면 안 돼요. 그 기출 지문만 막 풀고 있으면 안 되고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 이 세율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암기하신 다음에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농지, 목장, 임야가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0.07. 공장, 용지, 염전, 터미널은 0.2.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4. 네, 해결했죠, 여기까지. 자, 이제 이 지문이 엄청 시험에 많이 났어요. 그럼 재산세 세율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50%. 50%인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해요. 해당 연도에만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지문이에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고 만약에 이걸 3년을 적용해라 5년을 적용해라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그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두 번째로 종합합산 대상. 종합합산 그러면 세율은 무슨 세율? 초과 누진 세율. 초과 누진 세율인데 몇 프로에서 몇 프로? 0.2에서 0.5. 0.2에서 0.5까지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이제 별도합산 대상도 여기도 초과 누진 세율인데 이때 세율은 0.2에서 0.4. 여기는 0.2에서 0.4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분리과세 중에서 목장. 자, 분리과세 목장. 그럼 농지, 목장, 임야는 0.07. 0.07이니까 천 단위로 하면 자, 여기에 책 보면 안 돼요. 0.07%는 천 단위로 바꾸면 천분의 0.7. 이걸 0.07이요. 천 단위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계산을 못 해서요. 제가 시험을 못 봤다니까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건 느끼셔야 돼요. 이제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 자, 농지도 0.07. 그러면 천분의 0.7. 농업법인이 사용한 농지네요. 그런데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면 무슨 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니까 1000분의 0.7. 해원제 골프장은 사치, 고급 월악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사치. 사치는 4%. 자, 4%예요. 4%니까 이거는 1000분의 40. 공장 용지네. 공장 용지는 이거는 0.2%니까 1000분의 발음 정확히 하세요. 1000분의 2. 이걸 1000분의 20이라고 나오는데 맞닥해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0.2%라고 출제하는 사람도 있고 1000단위로 1000분의 2라고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익히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주택으로 가보죠. 주택은 고급 주택을 포함한다는 요 단어를 주의하세요. 고급 주택을 포함합니다. 고급 주택도 사치로 봐라, 일반 주택으로 봐라. 일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 주택으로 봐서 0.1에서 0.4까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이고 1세대 1주택이고 여기 금액을 여기를 기억을 해 놓으세요. 1세대 1주택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가 넘지 않았으면 9억이에요. 6억 아니에요. 여기를 시험 볼 때 요 금액을 6억이나 12억으로 아마 낼 거예요. 요 금액을 6억이나 12억이 아니라 9억이에요. 9억. 1세대 1주택 중에서 시가 표준액이 9억이 안 된 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인 주택의 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더 낮게 좀 깎아줘요. 좀 깎아주는데 얼마를 깎아주냐면 0.5를 깎아줘. 자, 여기서 0.5씩을 빼보세요. 0.5를 빼면 0.05에서 0.35 0.5씩을 빼줘요. 1세대 1주택이고 시가 표준액이 얼마가 안 된 주택일 때만 깎아준다. 9억 이하. 9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세율을 조금 더 낮춰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요. 여기 이 세율이 암기하면 이 세율은 암기 못해도 되는데 요 금액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9억을 6억, 9억, 12억 셋 중에 하나로 문제를 내버리니까 그래서 1세대 1주택이고 금액이 얼마가 안 된 주택을 가진 사람만 세금 혜택을 준다. 9억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 가보죠. 이제 주택은 우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할 때 우리 주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 더해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요. 주택별로 계산하니까 내가 가진 주택을 다 합쳐서 계산했다, 따로따로 계산했다. 따로따로 계산하되 세율이 초과 누진세래요. 그래서 특이하니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개를 다 더해서 계산해라, 각각 계산해라. 각각 계산하는데 그때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하고 0.1에서 0.4까지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하나 더 고급 주택을 포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문제를 낼 때 일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0.1에서 0.4%의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지만 고급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에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틀렸어요? 일반 주택이 고급 주택이라 해서 사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고급 주택일지라도 사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이 일반 주택이에요. 우리 취득세에서는 고급 주택을 취득하면 몇 배로 중과세라? 4배. 사치니까 4배인데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일반 주택으로 봐서 일반 주택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돼. 자, 10번 내용은 이제 주의해 놓으세요. 10번 1세대가 우리나라의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시가 표준에 얼마가 안 된 집을 가지고 있어야 세금을 깎아준다. 9억. 자, 여기요 금액 9억이라는 9억 이하의 주택일 때만 일반적인 세율보다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11번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네요.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했어요.
그럼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일단 지분대로 쪼갠다. 계산부터 한다. 계산부터 한다. 계산부터 한다는 이야기는 나눠서 계산한다. 합산해서 계산한다. 합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구분한다. 합산한다. 합산. 요 지문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요. 공동 소유일지라도 만약에 제가 집안채를 저와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전체로 계산한다. 지분대로 나눠서 계산한다. 전체로 계산해서 나온 세금을 지분대로 쪼개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토지 건물의 가격을 합쳐서 계산한다. 나눠서 계산한다. 합쳐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쳐서 계산한다. 합산한다. 이 말이 납세 의무자별로 합치라는 이야기인가 주택별로 합치라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이게 주택별로.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주택별로 합산하여 이런 말이에요. 주택 한 개 안에 주택별로 따로따로 재산세를 계산하겠습니다. 이제 12번. 납세 의무자가 동일한 지역에 두 개의 주택을 제가 김포에 두 개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납세 의무자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자, 언제나 주택은 주택별로 계산해라.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 이제 주의할 거 이렇게 올해 시험 문제가 이런 형태로 많이 출제돼요. 이렇게 끊어가지고요. 끊어가지고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서로 비교 개념으로 물어본 질문들이 상당히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제가 김포에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주택별로.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의 개념이다, 물세의 개념이다. 인세.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니까 주택별이다, 납세 의무자별이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별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주택별로 계산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납세 의무자. 만약에 여기서 납세 의무자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여기가 주택별로 이러면 틀려요. 그런데 문제 낼 때는 이걸 뒤집어내요. 어떻게 내냐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별로 과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이 지문을 13번 지문을 예전에 한번 사례 문제로 낸 적이 있어요. 사례 문제로 냈으니까 만약에 문제를 올해 출제 패턴으로 바꾼다면 딱 이 지문이 나올 확률이 있는 지문이에요. 두 개 비교 개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 서로 비교하는 거. 그래서 주택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납세 의무자별로. 그럼 납세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여러 개가 있으면 다 뭐해서 합산하여 전체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건축물의 세율로 한번 가보죠. 일반 건축물은 0.25. 자, 0.25를 천 단위로 바꿔볼게요. 자, 이거 1000분의 2.5. 근데 나중에 모르면 집에 가서 3학년 자녀 있으면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집에서 알려줄 거예요. 잘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알려줄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면서. 예? 저희 집에서도 어머니께서 아드님한테 아들아 이것 좀 해주라 그러면 와서 완전 비꼬면서 알려줘. 아니 왜 그런 것도 모르냐고. 자꾸 예전에 당했던 거 다 갚더라고요. 예. 예전에 어렸을 때 당한 걸 지금 다 갚아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잘 해주셔야 돼. 지금도. 나중에 혹시 물어보면 잘 안 가르칠 수 있잖아. 이런 거, 아이 그것도 모르냐고. 엄마 아빠가 알아봐. 나도 바빠 막 그래. 나 컴퓨터 하느라 바빠 막 그러면서 안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익히신 게 좋아요. 그래 군 지역의 공장용, 군에 있는 공장 건물도 0.25. 시험은 언제나 시험에 나오는 건 여기예요. 자, 도시의 주거 지역의 공장용 건물이다. 자, 주거 지역. 도시에 주거 지역에 공장용 건물이 있으며 여기는 0.5. 자, 0.5는 천 단위로 바꿔봐. 1000분의 5%가 1000분의 50이에요.
이제 골프장이나 고급 월악장, 골프장이나 고급 월악장은 4. 4니까 이거는 1000분의 4가 아니라 40. 일일이 요거까지 다 할 수가 없는데 다 익힐 걸로 믿고 이제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자, 14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일반 아무 말 없이 건축물 나오면 1000분의 자 다시 가보죠.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이렇게 나누니까 1000분의 2.5 0.25니까 이제 고급 월악장 사치니까 1000분의 40 특별시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물이면 1000분의 5 0.5%니까 1000분의 5 이제 선박하고 항공기 세율로 가보죠. 선박은 고급 선박은 이건 조심하세요. 고급 선박은 이건 4%가 아니라 여기는 5%예요. 고급 선박만 5%예요. 그럼 고급 선박은 1000 단위로 바꾸면 1000분의 50. 그다음 그 이외에 고급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는 0.3. 0.3이면 1000 단위로 바꾸면 1000분의 이걸 이렇게 연습하는 게 무슨 과목에서 한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학개론에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데 아무래도 학개론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항공기 세율은 항공기는 0.3 0.3이니까 1000 단위 1000분의 3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1000 단위로 나올 때 되고 그냥 퍼센트로 물어볼 때 있으니까 그래서 둘 다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요 2개 다 하니까 헷갈려 죽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주세요 막 이래요. 근데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1000 단위로 내는 사람이 있고 퍼센트로 내버린 분이 있고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항공기 그럼 항공기는 0.3 그러면 1000분의 3 자, 1000분의 3 그다음에 고급 선박을 제외한 고급 선박 그럼 여기는 이제 고급 선박은 5%. 그 이외의 선박은 0.3%. 그럼 둘이 똑같네. 항공기하고 일반 선박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요게 2년 전 기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고급 선박은 몇 프로 그랬는가? 5%. 고급 월악장은 4%. 그럼 이제 문제에서 고급 선박의 세율이 고급 월악장의 세율보다 높다. 맞았죠? 봐요.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우리 시험 2년 전에 이렇게 냈는데 우리는 2년 전에 이렇게 냈어요. 근데 그 시험은 올해 그렇게 내더란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훨씬 빠르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훨씬 앞서가죠. 자,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자, 상한까지 한번 가볼게요. 세부담의 상한은 토지나 건축물은 100분의 150. 여기는 100분의 150. 주택은 세부담의 상한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재산세에서는 세부담의 상한이 없어요. 재산세에서는 세부담의 상한이 없어요. 그러면 상한이 없는 대신에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걸 신설을 했냐면 주택의 과세 표준 상한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상한제를 없애버리고 과세 표준 상한제라는 걸 요걸 적용하고 있어.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행령이 아주 안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문제를 내기가 약간 어려우세요. 이거는요. 자, 이제 세부담의 상한 가보죠. 건축물이나 토지가 나오면 건물과 토지의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 100분의 150. 100분의 150을 초과해도 최대 100분의 150을 상한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자, 상한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상한제 좀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은 상한제는 재산세 상한제는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세율은 철저히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세율 암기가 약간 덜 돼 있어요. 재산세 세율이 암기가 좀 덜 돼 있으니까 재산세 세율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율을 암기 안 해놓으시면 작년에도 재산세 세율을 어떻게 물어봤냐면 그냥 퍼센트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비례세율이에요. 요거는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만 메모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세율 중에 자, 재산세 세율 중에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 하나만 적어 드릴게요.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세에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자, 무엇과 무엇 두 개가 나오는가? 토지와 주택. 건축물은 절대 안 됩니다. 건축물은 모두 비례세율이에요. 그래서 토지 중에서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 건 또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종합 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과 별도 합산 토지만 종합과 별도 합산 여기까지가 초과 누진세율이고, 이 주택에는 그러면 주택에서 고급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한다. 고급 주택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 틀을 못 잡으면 시험 문제 쉽게 나와도 못 잡아버려요. 여기를. 그래서 일단 재산세에서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걸 먼저 딱 잡으셔야 돼. 자,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는 가장 낮은 게 0.2, 가장 높은 게 0.5, 별도 합산은 가장 낮은 게 0.2, 가장 높은 게 0.4. 일반적인 주택은 0.1에서 0.4. 단 1세대 1주택자가 시가 표준에 얼마가 넘지 않으면 9억 원 이하가 되면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간다, 낮은 세율로 간다? 낮은 세율로 간다. 그 정도만. 이렇게만 알아놓으시면 재산세 세율 문제 나왔을 때 한 8, 90%는 이것만 가지고도 8, 90%는 맞출 수 있어요. 굳이 다 하려면 어려우면 요 세 개만이라도 해놓으세요. 요 세 개만 딱 잡아놓으시면 재산세 세율에서는 큰 틀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죠.